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강대국 순위 대한민국 6위, 일본 8위.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의 국민과 기자들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폐허에서 세계 강대국 6위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5060 세대의 희생정신.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뭐? 한국이 세계 강대국 순위 6위라고? 신주쿠 사무실에서 기자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기자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8위, 한국 6위 모두 믿지 못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마이클 리처드슨입니다. 38살입니다. 뉴욕타임스 도쿄지국에서 동아시아 국제 정치를 분석하는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초 신주쿠 사무실에서 저는 세계를 뒤흔든 하나의 속보를 마주했습니다. US 뉴스가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6위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말이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모니터를 응시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고 편집장은 책상을 두드리며 데이터를 재확인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는 것을요.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NHK는 긴급 특집을 편성했고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일제히 사설을 통해 순위의 신뢰성을 의심했습니다. 방송국마다 패널들이 나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이것이 미국식 왜곡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는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는 US 뉴스의 모욕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시부야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고 대학생 무리는 카페 밖에서 한국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모인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온라인은 더 심각했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의 댓글란은 조롱과 비난으로 넘쳐났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경제 규모를 근거로 이 순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는 미국이 동맹국을 배신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고 그 모든 글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해외 언론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CNN은 이 순위의 평가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고 르몽드는 감정적 평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의 약진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는 이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작성한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 문화 콘텐츠의 확산, 방산 수출의 급증.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회의는 이 이슈로 시작되었습니다. 편집장은 한국의 실체를 파헤치는 심층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동료들은 각자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경제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군사력이 실전 경험 없이는 의미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여전히 아시아의 중심이라 믿었고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한국을 취재하며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경주 APEC 일정표가 들어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중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곳 취재를 자원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일본 특파원이 왜 한국 행사를 취재하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US 뉴스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평가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국제적 영향력,
정치적 안정성, 문화적 영향력. 한국은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문화적 영향력과 기술 혁신 부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도시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일본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본 외무성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대변인은 US 뉴스 순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는 각국의 국력은 단순 수치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맥락과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방어적이었고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녁에 저는 동료 기자들과 이자카야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선배는 한국이 북한 위협 때문에 군사력을 과장한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한국 경제가 대기업 의존적이라 불안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지난 10년간 이토록 빠르게 성장했는가? 왜 세계는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가? 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을 앞서가는가? 동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경주 관련 자료를 모았습니다. APC 회의 일정, 참가국 명단, 경주의 역사와 문화. 저는 이 도시가 단순한 회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년고도이자 한국 문화의 심장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는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의 최근 통계들이 펼쳐졌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고 수출액은 6천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60%를 초과했고 조선업은 세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 숫자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뢰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강대국이라는 사실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도쿨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경주로 떠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국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싸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의심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5년간 이 지역을 취재하며 저는 변화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 증명의 순간을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경주의 거리, APC 회의장, 세계 정상들의 표정. 그곳에서 저는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주행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를 떠난 지 며칠째였습니다. 인천공항을 거쳐 경주로 향하는 기차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고 차창 밖으로는 정갈하게 정리된 농경지와 산들이 펼쳐졌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종류의 질서였습니다. 더 절제되어 있었고 덜 화려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6위라는 순위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수치와 통계는 조작될 수 있고 선전은 과장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경주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조용함이었습니다. 국제 행사를 앞둔 도시치고는 지나치게 평온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은 정확했으며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엑스포 대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천년고도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고분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고 현대식 건물들은 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조용한 자신감. APEC 행사장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차량이 줄지어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자 등록을 마치고 저는 K-테크 쇼케이스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시선이 위로 향했습니다.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샹들리에가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소재로 만들어진 무선 4K OLED 조명이었습니다. 빛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마치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연상시켰습니다. 색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며 전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유럽 기자가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의 냉소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전시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삼성의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이 유리 케이스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조용히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기기가 펼쳐지더니 태블릿 크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없었고 화면은 매끄럽게 작동했습니다. 일본 기자 2명이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각 부스를 관찰했습니다. LG의 전고체 배터리 시연 공간에서는 10분 충전으로 전기 항공기 모형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충전 속도와 배터리 수명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기존 배터리 대비 3배 이상의 효율이었습니다. 중국 기자들이 노트북을 꺼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의 자율운항 조선 시스템 부스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형 수조 위에 무인 선박 모형이 떠 있었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경로를 계산하며 항해했습니다.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과정이 모니터에 실시간 표시되었습니다. 선박 건조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단순한 과거의 영광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중앙 홀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공간 중앙에 금빛 전시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천장의 OLED 조명이 금관을 비추자 세공 무늬가 벽면에 투영되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패턴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1500년 전 장인의 손길과 현재의 기술이 같은 공간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밀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시대를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구역에서는 인공지능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초지능 AI 하모니가 전시장 내 모든 기술을 통합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조명, 온도, 음향, 전시물 작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과정이 표시되었고 AI는 방문객의 동선을 분석해 최적의 관람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기자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울산 조선소, 평택 반도체 공장, 광양제철소의 실시간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같은 AI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자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고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전시장을 천천히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각 부스마다 외신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처음의 냉소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불편한 침묵 속에서 사진을 찍었고 유럽 기자들은 자판을 두드리는 속도를 멈췄습니다. 중국 기자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시장 한쪽에서는 방산기술 소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K 전차, 천공방공 시스템, 잠수함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등 수출 실적이 그래프로 표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00% 증가라는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중동 국가 관계자가 담당자와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전시장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설명이 이어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과장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미나실에서 기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문화 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 연사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60%, 배터리 40%, 선박 45%. 질의응답 시간에 독일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연사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 교육 시스템, 정부 지원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답변은 감정적이지 않았고 수치 중심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보문호 주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호수는 고요했습니다. 멀리 행사장 건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문화, 역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기사 초안을 작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첫 문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도쿄의 화려한 네온 사인도, 뉴욕의 시끄러운 거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타이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해왔을까? 세계는 왜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저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그날 본 빛은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고 그래서 더 낯설었습니다. 경주를 떠나 서울로 돌아온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숫자와 통계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찾고 싶었습니다. 국립기록원 자료실, 산업박물관,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의 시작점을 보고 싶었습니다. 1950년대 사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의 서울이었습니다. 건물의 절반은 무너져 있었고 거리는 잿더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폐허 위를 걸었고 아이들은 깡통을 들고 물을 길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손으로 벽돌을 쌓았습니다. 삽 하나로 도로를 복구했고 맨손으로 다리를 다시 세웠습니다. 국제 원조로 들어온 밀가루 포대를 베개 삼아 잠들었던 세대였습니다. 살기 위해 시작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이 나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한 벽돌 한 벽돌이 쌓이며 건물이 되었고 한 삽 한 삽이 모여 도로가 되었습니다.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절망이 아니라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내일을 맞이해야 한다는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벽돌을 들었고 해가 지면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960년대로 넘어가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한강변에 공장 굴뚝이 하나둘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에는 용광로가 들어섰고 울산에는 조선소가 건설되었습니다. 전기도 드물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장에는 불빛이 부족해 손으로 더듬으며 기계를 조립했습니다. 기술도 부족했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배우며 일했고 일하며 배웠습니다. 실수하고 고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포기란 없었습니다. 철 한 덩어리 없던 나라가 철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 한 척 없던 나라가 세 개의 배를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휴식 대신 생산을 선택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개인의 꿈을 미루며 오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하며 버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1970년대 포항제철소 준공식 사진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헬멧을 쓰고 용광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이 단순한 철이 아니라 미래라는 것을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작업복은 낡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세상이 무시하던 나라의 노동자들이 세계를 향해 선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대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산업화가 가속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교육이 확산되었고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공장을 지나 학교로 향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했고 기술 인력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공장에서 흘린 땀이 자식 세대의 학비가 되었고 그 학비는 다시 기술로 돌아왔습니다. 한 세대의 희생이 다음 세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대는 이어졌습니다.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한국 기술의 이름이 세계 시장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받았습니다. 품질이 낮다고 모방만 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선진국들은 한국 제품을 싸구려라 불렀고 시장에서 외면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도 뒷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정밀하게, 더 완벽하게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불량률을 줄이고 디자인을 개선하고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하나씩 세계의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2배, 3배 더 노력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저는 그 시절 신문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졌고 거리마다 실직자가 넘쳤습니다. 가장들이 주저앉았고 가족들이 흩어졌습니다. 국가부도라는 말이 현실이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나라 전체가 굴욕을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전국으로 퍼졌고 할머니들은 평생 모은 금반지를 내놓았습니다. 결혼반지를, 돌반지를, 환갑 선물로 받은 금부치를 모두 내놓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새벽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중년들은 자존심을 접고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몰고 치킨을 튀기고 편의점 야간 근무를 섰습니다. 명함을 버리고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굴욕이었지만 포기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였습니다. 한 인터뷰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공장 노동자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무너질 수는 없다. 내 아이의 세대가 걸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은 쓰러져도 아이들만은 꿈을 꿀 수 있게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나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가 모여 국가를 구했습니다. 2000년대로 접어들자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반도체는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휴대폰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온라인 게임과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세계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런던 피카딜리에, 도쿄 시부야에 한국 브랜드의 광고가 걸렸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고 음악이 세계 차트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시장에 국한되었지만 점차 유럽과 미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감성도 수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었고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스타일이 세계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문화가 국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인간의 끈기가 있었습니다.
계산된 전략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의지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려는 집념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대 자료는 더 풍부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이제 공장에서 손을 떼었지만 그들의 자녀가 과학자, 엔지니어, 창작자로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부모 세대가 땀으로 세운 토대 위에서 자식 세대가 꿈을 펼쳤습니다.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대의 계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아들이 인공지능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하던 어머니의 딸이 로봇공학자가 되었습니다. 세대는 이어졌고 희생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실현했고 그 실현은 다시 다음 세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끝없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멈추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에서 세계를 선도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었고 한국 음식점이 세계 곳곳에 생겼습니다. 한국 스타일이 유행이 되었고 한국 방식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성취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견뎠고 그 견딤이 쌓여 지금의 한국이 되었다는 것을요.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노력이었고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묵묵한 실천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 지금 세계로 뻗어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고층 빌딩 아래 폐허가 있었고 이 도로 밑에 잿더미가 있었습니다. 75년 전 이곳에서 사람들은 벽돌을 주우며 내일을 꿈꿨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이 다시 새로운 꿈을 낳았습니다. 세대를 건너 이어진 꿈이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강물은 고요히 흘렀고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1950년대 이 다리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그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지금 이 다리 위를 달리는 차들 속에는 그때 그 손길을 기억하는 이들이 타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정신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70여 년의 시간이 한 장의 종이처럼 펼쳐졌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강대국 6위에 오른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통계가 아니라 땀과 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노동자였고 평범한 부모였으며 조용한 시민이었습니다. 역사를 쓰려 하지 않았고 칭찬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을 버티려 했습니다. 자식이 굶지 않게,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 버텼습니다. 새벽 공장의 불빛, 야간 학교의 책상, 추운 겨울 건설 현장, 밤샘 근무의 피로. 그 모든 순간이 쌓여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불빛들이 하늘을 비췄고 거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빛 뒤에는 어둠 속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번영 뒤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을 버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의 한국이 되었습니다. 폐막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저는 보문호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호수 위로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멀리 무대가 보였고 각국 정상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자석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중앙에 거대한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천천히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세계 6위 강대국 대한민국. 영어와 한글이 교차하며 나타났습니다. 일본 기자석에서 낮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다른 이들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폐막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랐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력, 상생, 미래. 단어들은 간결했고 어조는 겸손했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였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어섰고 영국 총리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캐나다 총리가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박수는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의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럽 기자들은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미국 동료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자들은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폐막식이 끝난 뒤 저는 언론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각국 언론의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헤드라인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신뢰로 세계를 움직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힘이 아닌 존중으로 얻은 자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르몽드는 강대국의 정의를 다시 쓴 나라라고 분석했습니다. 가디언은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선 인식의 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동 언론들은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세계는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6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다시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고 조명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중앙홀에는 여전히 신라 금관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투명 OLED 조명이 금관을 비추고 있었고 1500년 전의 금빛이 현대의 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1000년 전의 금이 오늘의 빛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정신이 기술자의 손끝으로 전해졌고 한 세대의 의지가 다음 세대의 성취로 완성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일본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산케이는 우리가 놓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NHK는 한국의 성장 과정을 다룬 특집 프로그램을 예고했습니다. 조롱은 사라졌고 비난은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침묵과 성찰이 들어섰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기준으로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주역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도시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국제 행사가 끝났지만 이 도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함 대신 고요함이, 과시 대신 절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차에 오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천년 고도는 다시 평온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고 첫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는 이제 이 나라를 기준으로 자신을 비추기 시작했다.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본 것들이 글로 옮겨졌습니다. 도쿄의 분노, 경주의 증명, 세대의 희생, 세계의 인정. 모든 조각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유기는 통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의 연속성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벽돌을 싸던 손길이 공장에서, 기계를 조립하던 손길이 연구실에서 반도체를 만들던 손길이 모두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제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6위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실체로 증명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기사가 송고되었고 몇 시간 뒤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독자들은 댓글을 남겼고 다른 언론들은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기사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하늘을 수놓았고 한강은 고요히 흘렀습니다. 이 도시 아래 75년의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버틴 하루가 오늘의 6.1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공장에서 흘린 땀이 야간, 학교에서 배운 기술이 외환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선 의지가 모두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견뎠고 그 견딤이 쌓여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손끝의 정밀함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시아 한 구석의 작은 나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계가 이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퍼졌습니다. 문화는 한국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치는 한국이 보여준 기준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존중으로, 지배가 아니라 협력으로 이루어낸 위치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게 물었다. 강대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스스로 답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 존중하며 미래를 여는 나라라고. 세계는 그 답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심은 인정으로 바뀌었고 조롱은 경애로 변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이제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세대, 과거를 미래로 이은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계 지도를 볼 때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펼칩니다.